경제 지표를 보는 건 숙제와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가면 우리 때는 맞았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숙제를 안 하면 흐름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흐름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또 발표됐어요. 매주 발표가 되죠. 근데 고용지표는 경기에 동행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보다 주식시장은 약간 더 선행하기 때문에 고용지표는 주식시장이 후행하는 지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지 않냐 생각하면 안 되죠. 미세한 고용의 변화는 이런 실물 경기를 선행합니다. 즉 주식시장에도 약간 선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1981년 이게 회색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게 경기 침체 구간인데 1990년대도 그렇고 2000년 그리고 2007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보시면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터졌습니다. 최저 실업 상태의 바닥을 찍고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침체 걸 걸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2023년 5월 현재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떤 모양이냐, 이게 미세한 변화를 잡아드리려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경기 침체를 좀 빨리 피하면 그럼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폭락한 다음에 쓸어 담으시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과거 침체가 나타나기 전에 이 V자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그리고 정말로 터질지 이것까지 100% 장담은 못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발표가 돼요. 이거는 신규로 이번 주에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해가지고 받아먹는 애들 얘네들이 몇 명이냐인데 이건 확실한 실업자죠. 역시 똑같습니다. 바닥 찍고 이렇게 V자로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에는 정말 역사적으로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터졌죠. 그러면은 2023년 5월 지금은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한 9월쯤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V자 모양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침체의 징후, 앞으로 뭐 언제 터질지 정확하진 않지만 터진다는 징후가 관찰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런 질문이 옵니다. 자, 형 그래서 지금 주식 전부 다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몇 달 내에 폭락을 안 하면은 너는 정말 18놈, 뭐 그 개쉐이크 뭐 이런 거다. 또는 뭐 주가가 혹시라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그 쉐이크 때문에 그 원망의 대상을 찾고 싶다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 높은 확률로 여기 그림 보시면은 V자로 이렇게 최저 실업 찍고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런 징후가 나타났으니까 재수 없으면은 침체 맞아서 반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하자 이런 의미지, 제가 무슨 뭐 정확한 시점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정확히 침체가 온다, 뭐 얼마나 주가가 빠진다 이런 거 알면은 제가 선물 옵션 하지 뭐하러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전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는 몰라요.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위험을 피하실 수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점에선 때려 박아서 인생을 바꾸세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나면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팩웨스턴 뱅콕 은행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1년 전에 주당 30달러 정도 하던 게 현재 4.7달러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건 뭐 거의 부도라고 봐야 되죠. 지금 끝나지 않고 미국 지역 중소은행들이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팩웨스트 뱅콕 같은 경우에는 예금 중에 29%가 연방 예금 보장 한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이런 예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똥줄이 타겠죠.
일단 1분기에 16.9%의 예금이 뱅크런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도 아직 한참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 기업이라든가 개인은 앞으로 당연히 뱅크런 가속화가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최근에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유사한 절차를 밟겠죠. 이게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다. 은행 자체가 예금을 받아서 이걸 대출해주고 예대 마진을 얻는 게 본업이고 이 주 수익인데, 이게 안 되면은, 예금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FDIC가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가로 얘네들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다른 JP 모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애들한테 매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팩웨스트에 투자한 주식 투자자들, 뭐 채권 투자자들은 전부 다 손실을 보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은행주들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은행에 예금한 사람도 위험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의 지역 중소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쇄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있죠. 지역에 또 상업용 부동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출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중소은행들입니다. 얘네들이 파산해서 이 대형은행들의 인수가 되면은 어떤 운용 방식으로 나가겠습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다가 니네 망했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통화량이 급감을 하게 되죠.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달러죠. 본원 통화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은행에 들어가고 대출되고 하면서 이게 통화 승수가 10배다. 그럼 실제로는 1000만 원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요게 이제 통화량이라 그러거든요. 대출이 감소하면 통화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는 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미국의 M2의 통화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이게 통화량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 있다는 거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1950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한 70년간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통화량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자,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M2가 증가해야 주식시장이 오르고 경제가 살아나요. 근데 코로나 때 보시면은 이렇게 통화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이 확 올라갔는데, 반대로 통화량이 이렇게 급속하게 감소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위기가 계속되면서 점점 대출이 줄어든단 말이죠. 급속도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은행 위기가 지속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통화량, 이 신용이 너무 감소하는 문제입니다. 확인해야 될 키포인트고 위험한 일이고요. 자, 그리고 5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에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방향적으로 선행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를 도매 물가지수, 뭐 공장도 물가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이게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 물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행하고, 특히나 이제 뭐 공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5월에 전년 대비로 2.3% 증가. 굉장히 빨리 2%대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뭐 생산자 물가만 보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좋겠지만, 아니죠. 미연준은 PC 물가지수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냥 방향성 정도를 알 수 있다.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도 빨리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방향성은 계속 아래로 떨어질 거다. 요걸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공장에서 얘네들이 뭘 만들어낼 때 좀 물가가 비싸고 적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 상품 물가예요. 뭐 우리가 주로 사는 뭐 제품 이런 것들이죠.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그럼 제조업체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물가 부담이 굉장히 적다는 소리입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엄청나게 높게 오르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상승률은 이렇게 제로로 떨어져요. 이거 보면은 아, 물가 많이 떨어졌구나, 가격이 떨어졌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공장에서 제품이 출고될 때 가격은 이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 물가가 이 차트만 보고 많이 떨어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생산자 물가 중에 상품 물가 지수를 보면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들이 가격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알 수 있는데 안 떨어질 겁니다. 고점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뭐 요거 이하로 가격을 낮춰서 팔진 않으니까 잘 안 떨어질 거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상품 말고 서비스는 어떠냐? 서비스 물가도 하락은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로 지금 3% 상승 중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물가의 절대적인 가격은 어떠냐? 2020년에 쭉 올라와서 아직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상품과 서비스 중에 미국에서 서비스 물가가 지금 좀 더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구나.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역시나 뭐 서비스 물가가 하락한다. 이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매 물가 지수, 공장도 물가 지수라고 부를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2020년 이후 높게 치솟아 올랐다가 지금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특히 경제 판단을 할 때는 증가율의 개념을 사용해요. 미세한 변화를 판단해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초보자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이게 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제품 가격도 떨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물 경제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산자들이 지불하는 실제 비용은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야 앞으로 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매주 발표돼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고용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지표들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위험 지표가 나타났다. 경고등이 켜졌으니까 알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고, 미국 중소지역은행 파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뱅크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신용 감소, 통화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요거 주의를 해야 되고,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방향성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계속 소비자 물가는 떨어질 거다.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제대로 소통을 하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 소속된 기업,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방송에선 하지 못하는 이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